예,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일산 JTBC 스튜디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긴급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정국이다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튼 이 문제로 요즘 세간의 시선이 온통 조국 장관 또 검찰 수사에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을 구호로 대규모 촛불이 지난 주말에 들려지기도 했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는 또 이견을 제시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주제를 놓고 네 분과 함께 긴급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긴급 토론을 진행하긴 합니다만 오늘만큼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팽팽한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치 않은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맞은편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썰전에서 두 분이 같이 하셨었죠. 박형준 동아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청객으로는 학생 등 시민 여러분 80여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따가 최소한 한 분씩은 양쪽 의견을 대표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대략 11시 전에 마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종민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과잉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바가 있고요. 왜 과잉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과잉이라고 안 보시는 분도 있고 과잉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민심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쏟아진 수많은 의혹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과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거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과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뭐 과잉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과잉이라고 보지만 예. 적어도 뭐 용어를 쓴다면 이례적이다는 점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검찰 수사 사상 이렇게 개인 일가족의 개인사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동원해서 조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국정농단, 사법농단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권력 행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개인사 뭐 표창장을 받았느니 봉사활동을 했느니 개인적으로 투자를 10억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니 하는 수사를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이런 한 달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이례적이다. 예.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 수사의 아주 본질적인 면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정치와 검찰이 만났다는 점, 정치와 검찰이 이게 함께 엮였다는 점이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보통 인사청문회 때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정치적인 의혹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한 2, 3일 지나면 아닌 게 많고 적어도 일주일 지나면 검증이 돼요. 뭐 이게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예. 검찰이 뛰어든 거예요. 근데 검찰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상당히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전제하기 때문에 엄청난 게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좀 커진 건데 저는 이 정치적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검찰력이 뛰어들었다. 이게 마무리돼서 예. 걸러질 게 걸러지고 나서 야 이거는 도저히 수사해봐야겠다. 이게 전 정상 수사였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예. 정치 과정이 진행되는데 검찰력이 동원돼서 예. 누구나 봐도 이거 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이 조성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좀 이 사건의 저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예, 말씀하시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개별 사건들의 경우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고소하면 그것만 수사를 하죠. 이것은 조국 장관이 장관 후보로 나옴으로써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니까 전 분야를 검증하게 되다 보니까 의문 제기가 계속된 거죠. 말하자면 수사해야 될 상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한두 개로 그치는데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여러 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녀의 입학에 관련해서도 딸, 아들 둘 다, 그다음에 원서라는 게 내면 여러 학교에 내게 되고, 그다음에 인턴이나 논문한 학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니까 수사할 곳이 많고, 그다음에 펀드라고 사모펀드라고는 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전공한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거래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수사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수사받는 사람으로서는 딴 사람들은 한두 개만 수사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전 가족이 이렇게 넓게 받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인사청문을 앞두고 사법이 개입했다고 하는데, 조국 후보자는 딴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되고 나서 진행되던 수사도 얼마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수사 범위, 수사 기간 이런 걸 보면 전혀 과잉 수사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수사의 본령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가장 빨리 접근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택 수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인데 한 달이 지나서 자택 수색을 하게 됐고 휴대폰은 아직까지 압수수색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형 사건은 보통 수사를 2달 정도 하는데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그런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과잉 수사가 아닌데, 소위 할리우드 액션으로 과잉 수사인 것처럼 계속 수사에 시비를 걸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 드리겠습니다. 뭐 2달 동안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는 뭐 과잉이냐 아니냐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대한 사안이면 뭐 세게 해야죠. 근데 전 좀 사실 좀 우스워요, 이 수사가. 왜냐하면 이제 우선 사모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10억을 뭐 정경심 교수가 시 5천 조카한테 꽂았다 돌려받은 거 10억이에요, 10억.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가 약 400조 원 되는데 10억 원 정도 이제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했다가 돌려받은 거 투자한 거 다 합쳐서 한 20억 규모예요. 그럼 나머지는 대학원 입학할 때 낸 서류에 뭐 표창장을 뭐 누가 만들었냐, 뭐 마음대로 만들었냐,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냐, 거기 기재된 내용이 실제 뭐 행가하고 맞냐 안 맞냐. 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거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2달 이상 했어요, 이미. 7월 말부터요. 근데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소환했어야죠,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이 연루된 게 있으면 벌써 소환해서 조사했어야죠. 무슨 검사들이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작은 사건, 너무나 간단한 사건 이런 거를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달 동안 하고, 그러고 아직 결론을 못 내가지고 당사자를 뭐 정경심 교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보도 9월 3일 날 처음 나왔는데 지금 29일째 초읽기래요. 이거는 저는 과잉이다 아니라 따지기에 앞서서 이 간단한 사안을 2달 동안 못 밝혀내는 이 특수부 검사들이 뭐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스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이미 정치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안 자체 갖고 2달 동안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조국 장관의 임명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장관 한 사람의 임명일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요. 그리고 온 뉴스를 이 조국 뉴스로 덮었어요.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을 대충 하거나, 더구나 법무부 장관으로 올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아주 간단한 수사라 그랬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간단한 수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자체가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고, 사모펀드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그게 간단하다고 그러셨는데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검찰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역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그 공을 안 들여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정 장관 수사도 그랬고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수사할 때도 그랬고 다 살아있는 권력을 할 때 노무현 정권 때도 이 청와대에서 총무수석 비서관 수사할 때도 그랬고요. 그 MB 정권에서도 뭐 그 여러 권력 핵심들을 수사할 때 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사를 대충 해서 끝내면 당장 야당에서는 특검하자고 들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거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어떤 결과를 완벽하게 내놔야지 그 완벽하게 내놓지 않고 대충 덮었다 또는 그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거는 이제 특검 야당의 공격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소환을 안 했으니까 혐의가 입증된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지켜봐야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지켜보고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 과정에서 여당이 검찰이 한두 달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검찰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죠. 예. 근데 앞으로의 토론을 위해서 제가 박경준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뭐 조국 장관이 관련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 그러시는데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모두 검사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보도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짐작하는 건데 조국 장관 자신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다는 팩트를 단 한 개라도 알고 계세요? 그냥 많이 관련돼 있다 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문제니까 원래는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또는 오촌 조카의 대여금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팩트 단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논의를 이어나가려면 네, 그러면 사모펀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모펀드부터 먼저 할까요? 사모펀드만 해보세요. 일단 그거는 저한테 그렇게 강요할 사람 아니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모펀드에서 최초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그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유일한 사람이 조국 장관입니다. 당시 조국 수석. 그리고 조국 수석의 위치는 전체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자신이 사모펀드 투자를 한 분이 공직자 그 윤리법에 이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안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자와 우정자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그 부인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인이 그러한 일을 하는 데 대해 있어서 조국 수석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공범관계냐 아니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에서 조국 수석이 그런 어떤 투자를 한 사실을 그런 내용을 알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는 제가 것이고요. 여쭤보는 거는 팩트를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는 지금 이미 이 펀드가 아주 중대한 경제 범죄형 펀드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오촌 조카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본다고 그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그 오촌 조카가 정경심 그 교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그 관련된 사업들에 다 연루가 돼 있는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펀드들은 전형적인 주식 우회 상장 그 범죄의 혐의가 있는 펀드죠. 그거는 사실로 이미 다 나온 거죠.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로 조금 나온 이게 거죠. 사실과 사실 아닌 거를 뒤범벅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보도 우리들의 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막 뒤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토론하기는 좀 어려워요. 김종민 의원 이 문제는 좀 네, 제가 이제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검사 수준은 아니지만 뭐 제가 국회의원 돼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조국 장관하고 별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제가 청문회 때 야당의 정치 공세 막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윤 총장도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원 보증해주고 정말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국 장관은 개인적 인연 때문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나오면 조사하고 이거 해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도 대정부 질문할 때 이 얘기를 또 하셔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청문회 때 그 딸이 출생 신고를 부로 돼 있어요. 부로. 그래서 조국 아버지가 했는데 청문회 나와서 할아버지가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큰 쟁점이 됐습니다. 신문에 날 정도로. 근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출생기록부 관련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와서 신고를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위임을 받았냐, 어머니의 위임을 받았냐, 둘 중에 하나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 아니면 뭐예요, 신고 내용이. 근데 이거를 위장 신고다, 허위 신고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셔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 위선자다,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 팩트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공세는 할 수 있으나 이걸 가지고 온 국민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질 사안들은 거의 잠깐만, 없다. 저도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먼저 하세요. 우선 김 의원님께서 제가 이 토론에 너무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두려움은 있는데요. 제가 호적만 4년 담당한 지원장을 했습니다. 호적 신고서 양식까지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리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의 대리 누구, 모의 대리 누구라고 적지 직접 부라고 적지는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다 합니다. 그러면 조부가 했으면 조부라고 적히지 부라고 적히지 않습니다. 조부가 부라고 적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출생신고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알았냐 몰랐냐가 문제되니까 문제되는 건데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 사모펀드 정책을 말씀이 했으니까. 나왔으니까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이라고 오늘 뭐 탈퇴하는가 제명되는가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맨날 밤을 새면서 분석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조국 장관은 부인이 한 일이지 나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는데 10억 아니면 20억 많은 돈이 움직이는데 부인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되고 재산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펀드에 투자되어 있다고 다 본인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블라인드 펀드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투자에 직접 관여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아직 전부 언론에 나오는 것 가지고 뭐가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니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것인데 벌써 과잉 수사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지금 피사실 공표를 한다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검찰이 수사 중간 발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사실로 확인되고 지금까지 기소 가능한 것이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 과잉이다, 내놓은 거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 의원님은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 사모펀드 내지 이 대여금 특히 다 사모펀드 관련이죠.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좀 이따 그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몰고 온 동기나 이런 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명백해요. 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그 펀드와 그 투자한 회사들 관련한 또는 우회상장 포함해가지고 우회상장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그 자체는 좋고 나쁘다를 따질 수 없는 건데 여하튼 그런 기업 활동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어요. 불법이.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뭐 횡령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핵심은 10억 원을 빌려줬다가 그것도 시기를 달리해서 그다음에 또 시기를 달리해서 다 받았어요. 그건 통장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이 공범이면 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공범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지난 한 달 넘게 수사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 말씀은 조사를 충분히 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기소할 거면 하라는 거예요. 영장을 치려면 치고. 그 지금 초읽기에 들어왔다고 말이 나온 지가 한 달이 됐는데
검찰이 아직 그 출석 요구조차도 못 하고 있는 또는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이 상황을 볼 때 검찰이 여하튼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리를 하든 처리해야 될 시점이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자, 아이, 간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그 사건을 복잡해요. 아주 자꾸 축소하고 별것 그러니까 아닌 제가 것처럼 조금 만들어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여권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그동안 수많은 기사가 나왔잖아요. 의혹 기사가. 그리고 그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전체가 100이면 한 30은 진실이고 70은 침소봉대한 뉴스거나 또는 가짜 뉴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70 중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갖고 가짜를 갖고 자꾸 의혹 제기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밝혀진 30%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명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자, 제가 예를 좀 들게요. 이 문제의 본질은 위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출발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그것은 뭐냐면 특혜, 반칙, 위법 이렇게 되는데 특혜를 받은 많은 정황들이 밝혀졌어요. 제가 대학 교수지만 보통의 대학 교수들은 자기 교수 아들들을 자기 대학에 불러갖고 인턴을 시키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요. 그런 일을 자기가 가는 곳에 다 했어요. 또 보통의 대학 교수들은 장학금을 줄 때 자기 관련된 그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돈이 많은데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못했는데도 장학금을 받고 이런 사항이 가는 대학마다 있는 거 이런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받았다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딸이 SCI 논문 제일 저자로 돼 있는 거 만약에 제 딸이면 그 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하겠어요. 근데 제일 저자 그 SCI급 논문 제일 저자로 돼 있는 딸 논문도 제대로 몰랐다고 변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진 많은 반칙들, 그 반칙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이거는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싹 덮어버리고 지금 위법 여부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거는 검찰에서 아니, 나오지도 그 얘기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를 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사용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호도하지 않아요. 제가 뭘 호도합니까? 뭐 때문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유 작가님은 저는 청와대의 그렇다고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엉뚱한 길로 이끌 하나의 동기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타인의 인격이 걸린 문제를 놓고 그 용어들을 이미 가치 평가가 다 들어있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박 교수님이.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조국이 장관으로서 도덕적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끝난 건 아니지만 계속 논쟁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은 검찰 수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위법행위,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조사해 왔고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 누가 그런 쟁점 전환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박 누가 교수님 그거는 얘기하신 문제는 그거는 유 작가님이 아니요. 보시는 현 상황 아니, 그러니까 제 판단이고 말씀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는 지금 기다리고 제가 있는 말씀드릴게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국민은 통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각이 아니고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그 이른바 도덕성 논쟁은 계속될 문제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결론 내려지지 않아요. 어차피. 그리고 조국 장관은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되고요. 앞으로도 비난받을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계속 논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검찰 수사예요. 법무부 장관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지금 쟁점인데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는 저는 오케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 범죄를 저지르느냐는 심각한 문제예요. 현직 장관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기소를 해라는 거예요. 기소를 조국이 되었던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되었던
결론을 내라. 언제까지 그걸 석 달, 한 달, 석 달, 넉 달, 1년 끌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식의 수사를 해왔느냐. 그건 저는 명확한 동기가 따로 있다고 봐요. 예. 그럼 그게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저도 예. 검찰이 조속히 결론을 내서 예. 이 혼란을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지금 딴 사건들 관련 이와 유사한 사건들 보면 압수수색을 17차례나 18차례 동시에 여러 군데를 한 것이 아니고 차례로 열 몇 군데 한 수사도 많았고요. 지금은 금융 관련은 복잡한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방금 뭐 10억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게 다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도 뻗쳐나간 줄기들이 많습니다. 사건은 당사자들은 정영심 교수나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 하지만은 수사란 게 일건이 엮여 있으면 하나를 동시에 다 해야 기소를 하든지 털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건을 지연한다든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일부러 지연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예, 말씀하시죠. 아까 박 교수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이게 위법 여부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말씀대로 검찰이 빨리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국민들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논쟁을 벌인 바탕에는 단순히 위법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위법이든 윤리든 법이든 도덕이든 간에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전 정말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존경하시던 학자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하고 논문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뭐냐면 조국 교수든 조국 교수의 부인이든 그 딸이든 이 반칙에 가담했어야 돼요. 이 반칙에 참여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받았잖아요. 저도 제가 조국 후보자한테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냐. 그거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부산의전에서 장학금을 6학기를 받았어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 도대체예요. 56억 재산가가. 그리고 SNS에 그렇게 맨날 써댔으면서. 근데요. 나중에 밝혀진 게 서울대가 94%가 다 장학금을 받아요. 그것도 가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짜가 아니에요. 94%가 환경대학원에 있는 분이 94% 받은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 사람이 대학원생인데 자 94%. 보세요. 자 거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받는 장학금이 있어요. 신청해서 받는 장학금. 이 장학금이 있는 거고 신청하지 않는 애들을 가지고 교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부산의전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얘는 장학금을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애들이 한 10% 됩니다. 이 10% 가지고 교회 장학금을 주는데 사실 이거를 부모가 개입했다, 부모 백으로 받았다 이건 다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자 잠깐만요. 받은 거는 둘째치고 때문에 제가 조금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관계를 너무 이거를 예.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의혹 수준에서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왔다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단순한 예, 의혹. 박 교수님, 요거는 아니 제가 드릴 왜냐하면- 겁니다. 예, 예, 그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개입한 거니까요. 토론을 다음 얘기를 진행을 시키려면 요건 좀 정리는 해야 아니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주제인데 지금 잠깐만요.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개입을 했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요 다음 논점은 아까 유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은 왜 이 수사를 시작했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겠는데 그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토론을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박 교수께서는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 많은 반론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듣기에도 어찌 보면 그건 정황이지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이따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 작가께서 아까 유 이사장님께서 조국 장관과 사모펀드는 현재까지 그 관련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위원께도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건 두 분께 먼저 들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 장학금 문제는 위법 문제를 떠나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장학금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인턴 증명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교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 정경심 교수가 부임하기도 전에 이 인턴을 했던 것으로 그 증명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터지면 오기다. 아니, 그 위조 했다면 그렇게 위조할 아니 리가 없죠, 위조 여부를 그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위조 여부를. 아니, 자기가 학교 오기 전에 위조는 어떻게 지금 위조합니까? 그 위조 여부는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했고 그 기소에서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밝혀질 거고 그리고 또 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 아들이든 딸이든 인턴한 활동을 본 사람도 없고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공식 문서가 나온 게 그런 인턴 증명서를 발행한 게 없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 증명서를 다 받아서 그걸 입시에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조국 장관이 청문회나 이런 데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SCI급 그 논문 제일 저자로 된 거를 고대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고대에 제출된 목록이 나왔잖아요. 이런 건 다 팩트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주호영 장관이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런 사건 중에 하나라도 나왔어 봐요. 그럼 장관이 됐겠습니까? 그때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로 나와 있는 그런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개인의 판단이라 그랬는데 그게 왜 개인 판단입니까? 그건 우리 사회의 공감이에요. 도덕적인 기본 감각이고 상식이고 합리입니다. 거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혜를 받아서 국민들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전부 그 아이들 자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부모들의 국민적 허탈증이 있는 거고 같은 청년 세대들은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박탈감이 크게 확대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민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것을 자꾸 이거를 지금 위법 문제로만 이걸 호도를 사실은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반론이 필요하다면 하시죠. 아니요, 반론은 안 하고요.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저는 뭐 위법 여부를 떠나서 사실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혜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모를 땐 특혜라고 봤는데 90% 85%가 받는다면 그건 특혜 영역이라고 우리가 질타하기 좀 어렵다. 환경대학원 그 장학금 문제도 95%라는 게 환경대학원의 95%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학원생이 그렇다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 문제도요. 논문이라는 게 이제 그 목록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가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어딘가 쓴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15개가 목록이 있대. 자기가 서류 제출한 게. 그렇게 되면 책이 한 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목록 중에서 자기가 기억을 해서 딱 기억해도 이건 안 가져간 목록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래서 목록 자체가 그 제출 여부를 물론 자기 기억이 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여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대접을 해줘야지 이거를 확정된 사실로 보고 이렇게 대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의당님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제가 하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펀드 문제에 연루된 증거가 없다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지금 검찰이 2달 동안 사실상 2달 조사를 했는데 조국 장관을 묶어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정경심 교수도 기소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이라고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또 이제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사실을 우리가 여기 사실을 다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다만 지금 조국 교수가 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이런 건 한 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는 있으면 이미 검찰이 가스리라고 봐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앞으로 혹시 나올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유 주의하게 작가께서 어느 편을 드는 입장도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아주 자세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책이나 누구로부터 받지 않고는 지금 언론 보도 봐도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 검찰은 피사실 공표를 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것이 넘어가서 블라인드 펀드라 그랬는데 재산 등록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무슨 여 회장이라는 이름 들으면서 투자도 관여했고 그다음에 조카라는 사람이 조국을 언급했고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은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여러 냄새를 풍기죠. 그렇죠. 냄새. 냄새를 풍기죠. 네, 냄새는 인정할게요. 풍기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예. 그러니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는 건 안 맞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조국 교수와 관련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진행자께서 그 이제 설명을 요구를 하셨기에 예. 뭐 아무 나온 얘기가 아직 팩트에 관해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 조국 장관 자신은 뭐 이거 관련이 없나 보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예, 정도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잠깐만 제가 조금 말씀-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단순히 무슨 장학금이 95% 받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것이 문제될 줄 알고 추천이나 신청을 감추고 있다고 저는 일단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한 교수가 말하자면 이 6억 탈락한 사람을 6번, 7번 줬잖아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혜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여자 교수분이 자기 딸의 치의전 입학에 논문이 허위로 됐다 그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주대학 논문이 허위라면 그런 정도 사안이라고 보는데 자꾸 불법이 없다, 위법이 없다 이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국회에서 하시는 거 여기서 그냥 같이 하시는 예. 지금. 이 청문회 때 예. 사실관계 검증이 다 됐던 문제들인데요. 지금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지금 주 의원님 말씀대로 다 허위고 조작이었으면 검찰이 벌써 기소했습니다. 그거 간단해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아니, 기소를 간단한 떼어서 사안들이에요. 이것만 기소하고 저것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이 다 종결돼야 한목에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지금 운동학원 말씀하신 게 다 빠져버리면 그때는 좀 이게 사실이 아니었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죠. 검찰 수사 인정하죠. 끝나면? 그런데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아니 청문회에서 가졌지만은 알겠습니다. 좀 답답해요, 제가. 예, 예. 자, 아니 표창장이 의원님. 위조되면 장관 그만둬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표창장 위조된 게 위조- 확정이 안 돼 있어야지. 나는 답답하셔요, 지금. 예, 주 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조된 증거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거 아까 연장선상입니다. 두 분께 마저 질문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했던 것은요. 주 의원님께는 아까 그 김경률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예. 얘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뭐 이제 전문가들 다 모아서 몇 날 밤을 뭐 조사를 했다. 근데 굉장히 거기에 뭐 위법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조사 결과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예. 혹시 아십니까? 아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예. 다만 사모펀드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늘 연구를 해오던 분인데 예. 이것을 몇 날 며칠 보니까 참 심각하다. 더 파면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근데 그에 대한 어떤 확증이나 근거를 말씀하신 바는 적어도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과문한 예. 것인지. 그렇습니다. 저도 예. 아직 그건 모릅니다. 아, 결론적으로 안- 말씀한 부분만 안 알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예. 없죠.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 김종민 의원께서도 아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럼 조사한 내용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도 좀 사모펀드. 예예 뭐 어떤 것이든지 예. 뭐 일단 지금 제가 표창장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 웅동학원, 그다음에 표창장, 사모펀드 예, 세 예.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웅동학원은 제가 그러니까 청문회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웅동학원은 야당에서 어떻게 제기를 했냐면 웅동학원이 사립학교 아닙니까? 사립학교를 재단 이사장 그 부부, 그러니까 부모, 그다음에 자식들이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뺐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돈을 사취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국 장관의 선친이 살아계실 때 근무했던 영어 선생님의 장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 선친은 사재를 털어서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학교를 제공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취했다는 증거가 지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 거의 뭐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표창장 문제예요. 이게 입시 문제인데 입시에서는 표창장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표창장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라는 거는 우리 판사 해보셨잖아요. 기소는 언제 합니까? 의심 나면 기소합니까? 증거가 확실해야 기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스스로가 그 기소 내용이 다 틀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근데 아마 판사 만약에 하시면 아마 주 의원님 판사하시니 공소장 변경 안 받아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본 시점, 범죄를 저지른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기소는 의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뭐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수사는 의심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혐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어떻게 의심 갖고 하느냐. 저는 그 점에서 예. 이런 과정들에서 이 입시 관련된 거에서도 너무 과장돼 있다. 또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마음 결심을 좀 하게 해달라. 제가 장관한테 가서 아니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장관을 하랍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예. 근데 저는 잠깐만요.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로 사모펀드 문제예요. 저는 이 사모펀드가 이것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상당히 긴장했구나 또는 세게 나왔구나 저는 짐작이 갑니다. 처음에는 14억 사모펀드 가입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돈의 흐름 10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좌 추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내사 단계에서 나왔어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뭔가 센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30곳 압수수색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 이것도 잘못됐지만 하여간 이 과정이 결국 밝혀진 게 이거예요. 이 정경심 교수가 5억, 이 동생이 5억을 조범동 씨한테 빌려줬다가 3년 있다가 원금이자 그대로 갚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계좌 기록이라면 이 10억은 좀 불확실한 돈의 흐름이었으나 의심은 났으나 이게 범죄의 증거는 아닌 거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점들이 말씀하고 하나만 내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한국당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이 세 가지가 예. 다들 지금 결과적으로 증거로 기소가 가능한 증거로 저한테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죠. 표창장 기소 문제는 표창장에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그날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건 알죠. 그러니까 시간을 더 보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공소시효 거기에 적힌 날짜를 범행일로 적어서 했는데 실제 작성일은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으니까 그건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날짜를 바꿀 필요는 있겠죠. 있지만은 기본 틀은 변함이 없는데 아니요, 기본 틀이 없어요. 아니 그것을 방법도 틀이라고 달라졌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범죄 방법이 아니, 그건 달라졌다니까요. 재판 받아보면 알 예, 것 그건 아닙니까? 뭐곧 예. 곧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김종민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보를 어디서 듣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안 자체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선 조국 수석이 이 펀드에 투자하는 이게 펀드가 두 가지잖아요. 처음에 코링크 피를 청문회에서는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관보에 이미 우리 공직자 재산 공개 다 해봤지만 다 일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꼼꼼히 안 챙기면은 공직자윤리법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모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코링크 피는 두 개가 있어요. 두 단계. 첫 번째 지금 빌려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빌려줬는데 왜 처남을 통해서 특히 오촌 조카 그 부인에게 이게 빌려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처남이 그 오촌 조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용불량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주식 전문가처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링크 피도 원래는 익성이 그 코링크 피를 이용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 사실 이 오촌 조카가 그 경영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WMF와 익성과 거기에서 있는 IMF 이거를 연결하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2차 전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WMF가 교육 사업 하던 그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을 하지만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 허위인 것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마 저는 그 김경률 그 참여연대 위원장이 부동산 그 등기부등본이랑 그 여러 가지 어떤 내부 자료 그 회계사니까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범죄형 펀드다 이게 이걸 밝힌 거예요. 그럼 자 경제범죄형 펀드에 설령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기당했다는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당한 것인지 그동안의 돈의 흐름이나 관여 정도를 볼 때 사기가 아니라 거의 공모의 수준인지 그게 만약에 공모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바로 뭐 그전에 국정농단 수사에서 경제공동체로 다 묶어놨잖아요. 예. 그걸 조국 수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자, 정리 좀 그리고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거를 실제 그런 경제적인 그 활동에는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아니다.
간접 투자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적어도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상에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만 하고. 잠깐만요. 그만해. 예, 우리 박 좀- 교수님은 코링크피의 주주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정경심 예. 교수가?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것처럼 의심을 하시는 아니, 거죠 지금? 그건 검찰도 의심을 하고 내가 수사를 정리할게요. 하고 있는 거죠. 이따. 그 이 얘기 반론은 그만하고. 유 이사장께 반론 안 드리려고 하고요. 했는데 이따 나올 거예요. 안 하십니까? 예. 예. 그럼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죠. 예. 벌써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금방 가버렸네요. 국회에서 하던 거 지금 두 분이서 너무 많이 반복하시죠. 뭐 할 수 없죠.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야지. 내가 끄집어낸 건 국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그 모양이. 국회에서 나오시면 또 토론인들도 이렇게 가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시간이 지금 금싸라기 같으니까 왜 검찰은 이렇게 수사를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유 이사장께서 아까부터 말씀하셔서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해주시고. 예, 박형준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저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이 김경률 회계사도 그 WFM, IFM,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던 업체 WFM, 그다음에 익성, 신성, 그다음에 뭐 이제 또 뭐 버그 회사에 그분들은 막 백수십억씩 자금을 동원해서 거기 투자를 했어요. 그 자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 순환 출자 고리도 보이고 그다음에 허위 공시도 있었고 주가 조작 조짐도 뚜렷했고요. 그리고 거기 조범동 씨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지금 박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것 때문이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저런 의심을 한 건 너무 당연해요. 제가 조호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검찰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이 돼봤거든요. 혼자 들르워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게 8월 9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 취재해서 알아냈다고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8월 9일 날 지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분이 노력하기 위해서 만났던 분 증언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내용은 이미 대통령께 전달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해 줬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여기 거의 공범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몰랐을 리 없다. 우리 경험칙으로 볼 때 20억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예컨대 주 의원님이 검찰총장이신데 밑에 그 반배표 부장이 와서 그 내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당연히 임명권자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디를 통해서?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를 아니, 이건 통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 검찰총장이 예. 기존 있던 박상기 장관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에게 통해서 바로 보고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두 라인이 아닌 딴 라인을 통해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딴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으로 오는데 이런 내용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내용을 보냈고 직접 독대해서 설명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독대는 안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명을 했어요. 그걸 다 받아보고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건 당연한 의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검찰은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총리 밑에 각 부장관 있고 그리고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고 그 지휘계통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계 조직의 기본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돼 있으니까 거기를 거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전이어서 박상기 장관이 계실 때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지명이 안 되면 딴 사람 찾는 때까지 박상기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할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저 같으면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만나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죠. 근데 거기를 다 제끼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국심에서 제가 일단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국정도 엉망이 되고 나라가 큰일 난다 해서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8월 하순에 곧바로 20군데 압수수색 첫날 시작해서 70군데를 그동안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장관의 배우자를 기소함으로써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 할 수 있냐 이렇게 갔고요. 그렇게 간 게 지금까지 스토리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 합리적이지 충분히 추측이 않아요? 가능하고 네. 저는 다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했어야 된다는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권력 세계라는 게 누가 누구를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임명돼 온 상황 같으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문제 삼으면 아니 저는 절대 박상기 안. 장관 계실 때잖아요. 아니 박상기 장관 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기밀들은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이 있다, 비리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보통 직보합니다. 보안을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문제 삼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방금 유 작가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했다가 문제가 없는 걸로 되면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입증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다만 그것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나면 수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라도 압수수색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가 그런 걸로서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다 단정할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때 압수수색을 안 하고 나면 장관 오면 압수수색이 어려워지고 하면 그때는 봐줬다는 또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를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동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미리 오기 전에 수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추론이에요. 그 추론이죠. 추론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우선 뭐 전제로 할 것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마치 수직적으로 일일이 지휘를 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위계 체계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그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함부로 관여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상당한 정도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 취지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이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그 내용을 알아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인사권자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경로를 어디로 하는가 하는 것은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것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직접 안 하더라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인사권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는 그 소통 방식은 그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꼭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점이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추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예? 저도 여기까지 아니 윤석열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가 급작스럽게 들어간 건 8월 전국 자체가 이 조국 그 사태가 그런 어떤 내부적인 서로 의견 교환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전국의 가장 큰 쟁점이 됐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됐고 이미 그때는 많은 의혹들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까지 온 겁니다. 또 고소고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사 시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 시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해서 임명해 놓고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직 사실상 지휘 계통에서 위에 있는데 이게 수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성명을 해놔야 예. 법무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이
추론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좀 반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합리적이라고 안 봐요. 예. 저는 이제 두 분이 연이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뭐 보고 여부는 뭐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서초동에 촛불 집회 나온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봤어요. 방송에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분이 애를 안고 이렇게 남자분인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얘기해 주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이 수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단순히 정경심 교수가 또는 조국 가족 일가족을 이 개인사를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털고 이거 과잉 아니냐? 단순한 이런 동정 내지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연민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헌법적인 인사권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통 이러면 이렇습니다. 의혹이 제기가 돼요. 의혹이 제기가 되면 청문회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정치적 의혹은 정치적 공방으로 1차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제기된 의혹과 고소고발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요. 예를 들어 황교안 전 법무부장 국무총리 야당 대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아이들 둘이 장관상을 받았어요. 장관상을 받았는데 7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열어서 장관상을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혹이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이 변호사 시절에 한 해에 17억을 17억인가 얼마를 벌어요. 그리고 전화 변론을 해요. 이 의혹이 제기돼 만약에 이것도 지금 조국 장관처럼 털었잖아요. 저는 이분 국무총리 야당 대표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국 장관 이야기하는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맞지 않고 저는 그거 저기 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의혹이 아니 지금 아니 이 왜 의혹을 저는 뭐 자유한국당 그 당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아니,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게 전형적인 의혹을 논점 회피. 잠깐 들어보세요. 정치적으로는 네, 물타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가고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혹을 일단 정치적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법이 개입할 수 있는 걸 골라내야 돼요. 아, 이건 도저히 사법이 개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고 예. 대통령의 지명이 이루어지고 국회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30곳 압수수색 그러면 이거 다 끝납니다. 이거 안 믿어요. 이제 검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정치 과정을 검찰이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일단 정치는 정치대로 굴러가고 이게 국민들이 약속한 거다. 예. 이게 헌법적 질서다. 나는 이러한 깨달음이 이 알겠습니다. 서초동 국민들한테는 있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조국 장관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예, 맞아요. 있어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일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예를 들면 중립적으로 예. 내가 수사 책임자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대로 두고 정치 공방에 맡겼다. 정치 공방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표창장이 위조되냐 안 되냐라든지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예.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장관으로 오고 난 뒤에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보충하고 이제 그러세요? 말씀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검찰이 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니까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드러나 있는 행위를 보고 그 동기를 짐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수사를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가설도 성립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세운 가설을 조금 더 밀고 나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시고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윤 총장이 이랬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사 자료를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정보를 보냈는데 대통령 그냥 지명을 했어요. 근데 장관으로 오고 나면 수사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장관으로 오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 해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사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형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표창장 뭐 이런 거를 뒤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도덕적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인을 기소를 했어, 배우자를. 이러면 물러나겠지. 근데 사퇴를 안 해요. 그럼 계속 수사를 확대해요. 이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겠지. 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죠? 그리고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시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잖아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할 수 있어요. 그게 민주적 통제장치로 최소한으로 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보고부터 처음에 박상기 장관을 패싱했고 수사 착수하면서 보고도 안 했고 수사지휘를 받아들일 태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간 거라고 저는 가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김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럼 시민들이 왜 나왔냐? 그게 이제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검찰총장으로서. 그러나 이 사람이 초기에 내사자료만 보고 가졌던 그 확신 그것이 지나친 예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 경과를 보면서 그걸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국 낙마를 목표로 그냥 쭉 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관한테 보고도 없고 대통령하고 맞서고 그다음에 신규 장관 후보자는 뭐 피의자라고 흘리고 이렇게 밀고 나갈 때 그러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저 행정부에 속해 있는 이른바 준사법기관을 내세운 검찰의 무지막지한 권한 행사를 누가 제어할 것인가. 올바른 판단이었더라도 문제지만 만약 검찰총장의 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사태는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약간 이 검찰권의 지나친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양상으로 진행된 이 검찰 수사를 보면서 불안해졌던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언제 저 사람에게 저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지? 이런 불안감이 국민들 속에서 표출되면서 이제 촛불 집회로 연결된 거라고 저는 이게 제 가설이에요. 충분히 예. 있을 수 있는 가설인데 극도의 부정적인 것만 전제한 가설인 것 같아요. 가설인 것 같고 조 의원님은 또 극도의 그다음에 긍정적인 것만 아니죠. 말씀하시잖아요. 검찰총장은 조국을 꼭 낙마시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 오면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문제 있겠다 이래 선의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있어요. 검찰총장. 있는데 검찰총장은 사건만 봐야죠. 아니 이게 사건이잖아요. 사건. 사건만 봐야지 왜 사건 너머를 보냐는. 아니 그래서 예. 이 사건 자체를 저는 자꾸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다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출된 권력도 법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주어진 거고 검찰총장이나 임명직도 법의 권한이 있어요. 선출된 권력이라 그래서 임명직 권력의 권한을 함부로 뺐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점 가지고 자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그다음에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검찰권이 유독히 강하고 여러 가지 에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제하는 장치가 언론이고 법원입니다. 압수수색 함부로 할 때 영장을 받아라. 그다음에 구속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법 절차 안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부작용이었고 이것이 수백 년간 검증되어 온 것이지 정치 권력이 임명권자라 그래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면 임명권자의 독단은 또 어떻게 방지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거로 방지하죠.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우리 유 작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보고를 했고 이 보고가 잘못되면 안 되겠구나 오면 안 되겠구나 해서 강공을 했을 확률도 배제는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오해는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일일이 문제가 제기됐고 팩트든 아니든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부실 수사라는 이야기 듣고 또 법무부 장관이니까 옳게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내심의 의도는 유 작가처럼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수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 그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이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역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한 게 이승만 대통령 때 한 번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강정구 교수 예. 그 외에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총장이 모든 그 검찰청에 일어난 일을 법무부 장관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된다. 그거는 지휘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하죠. 그런 수준이지 수사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이건 검찰청에 맡겨준 우리가 권리예요. 예. 그리고 국민이 그건 부여해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후 다 중요한 가족들이나 이 아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일 때. 살아있는 권력일 때 아마 똑같은 그런 불만들을 가졌을 겁니다. 검찰이,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 검찰들이 정치 전혀 안 한 거 아닙니다. 정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정치적 판단이 개재되면서 어떤 수사를, 과잉 수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런 수사를 받았던 살아있는 권력들이 검찰을 공격하고 과잉 수사다, 과잉 수사라는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정치적 고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권력 남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되고 여당의 여권의 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주공화국 원칙에도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벌어집니까? 이 가장 중요한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될 국민들이 사실 그 5년 동안 그야말로 위임된 권력들 내부에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가득 찼어도 검찰을 공격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여권이 검찰을 공격하고 나와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유 사장님은 위헌적 쿠데타라는 말까지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야말로 이게 기본적인 가치 예, 정리해 주시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헌법 정신 그 자체를 사실은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예. 일입니다. 제가 이 사장께 살짝만 드리겠습니다. 토달고 예, 예. 넘겨드릴게요. 이제 다 좋은데요. 그 말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정치적 진영으로 보면 여권 맞아요. 근데 저보고 어떤 분들은 뭐 차지철이라 그러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저는 제 말과 글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저의 생각을 말과 글로 한 걸 뿐이고 제가 검찰이 한 행위가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조항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쿠데타적인 행위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뭐 겁을 냅니까?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겁을 내요. 제가 뭐 제일 엄한 거 지면 이제 잡혀갈 판인데 검찰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을 지나치게 뭐 과격하다든가 또는 극단적이라든가 이렇게 비평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검찰을 겁박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말에 검사들이 아무도 겁 안 먹습니다. 뭐 때문에 겁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뭐 정권의 2인자라고 그러는데요. 제 정권의 3인자, 4인자, 100인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따름이고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이 제 말을 듣고 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배척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권력기관이잖아요. 그죠? 청와대도 권력기관이고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저 같은 권력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검찰 비판까지 그렇게 도매금으로 여권에서 검찰을 겁박한다는 식으로 평하는 것은 저는 몹시 부적절한 것이다. 예. 이 말씀만 토를 달아요. 예. 제가요, 유 우리 박 교수님, 작가님의 정치적 박 교수님 영향력이 이제- 대단하기 때문에 예, 그런 됐습니다. 말의 예. 파급력이 크고 검찰이 좀 위축될 거라고 보는데 위축 안 됩니다. 예. 잠깐만요. 예. 제가 박 교수님 말씀하신 헌법 정신, 검찰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거냐. 이거 우리 큰 쟁점 아닙니까? 조국 장관 수사 문제는 사실은 작은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헌법 논쟁입니다. 지금 상당히 헌법적인 쟁점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단순히 뭐 정권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뭐 이렇게 끌고 가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똑똑한 국민들이 저렇게 안 나옵니다. 이건 주권 문제, 헌법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길지 않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검찰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윤석열 검찰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또 헌법의 정신이에요. 권력이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이게 헌법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립 또는 독립해야 된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당당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래 주인한테 가야 돼, 이게. 그 본래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본래 주인한테 가는 게 윤석열 총장이 훌륭해서 야, 내가 그러면 국민들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로 되는 거거든요. 민주적인 제도로 되는 건데 그 제도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가 근대 사법 200년 동안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확증 편향이 있고 감정이 있고 해서 기소 행위를 하면 적절치가 않아요. 수사 안 한 사람이 야, 이거 법에 비추어서 이건 사실이고 이거는 기소해야 되고 곤란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돼 있고 한 사람한테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또 검사 동일체라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 위하로 상명하복이에요. 예. 자, 이런 막강한 조직에 정치 권력으로 독립된 권력이 부여됐어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우리 검찰이 알아서 쓰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만약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수사기소권이 분리가 됐고 지금 법원의 사법통제 말씀하시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내미는 영장이라든가 법원이 이거를 배척하고 탄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 재판을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과도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된 헌법적인 권력 분립이 안 되는 현재의 검찰에 정치 권력의 통제는 또 없어졌어요. 이 공백, 이 시차 적응에 생긴 상당히 인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자. 조국 장관 문제도 문제지만 예. 이 검찰 개혁, 검찰 질서, 여기서의 헌법 질서는 무엇인지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전 더 중요하다. 문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자, 제가 별로 반대하지 아니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여당이나 자, 대통령이 예, 예. 이 문제를 근데 개입하는 게 지금 이것 그거를 때문에 개입하는 제기하는 거예요. 방식에 이건 헌법 대해서 질서를 좀 넘어섰다.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이거를 지적하는 방식에 거예요.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말씀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검찰 수사의 역대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게 표적 수사 하는 거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먼지털이식 수사 문제 있었어요. 별건 수사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수사 방식 또 피의사실 공표뭐 이번에도 문제가 뭐 예. 일부 되는 듯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사 관행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신뢰를 못 받게 하는 요인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개 이 어떤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권력에 관한 수사할 때 이런 문제들이 특히 많았어요.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썰전에서 제가 많이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문제들 다 제기했어요. 반대 입장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권에서 그런 어떤 검찰의 과잉 수사나 뭐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 수사 수많은 수사들이 나왔고 그간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 제대로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남을 공격할 때는 하이에나식으로 하고 자기들을 보호할 때는 고슴도치식으로 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다루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이 보세요. 조국 장관, 이 문제의 본질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시작한 건데 이게 어느덧 검찰 수사가 개입되면서 쟁점을 바꿔놨어요. 검찰 개혁이냐 아니냐. 쟁점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것을 지금 그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순수한 논리적인 그런 추론에 의해서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권 전체가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예. 하는 저는 의심을 알겠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짧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예, 제가 좀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요.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쟁점이라는 것은 그건 또 대중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인위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주장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쟁점 2가지를 미리 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방청객 분들께서 요즘 뭐 오늘 굉장히 좀 집중해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씩만 얘기 좀 듣고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가지의 논점은 뭐냐면 오늘 뭐 그 검찰이 이미 그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으로서 이제 이 논점은 끝나는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가족 수사가 워낙 이렇게 좀
아까 이제 표현하신 대로 하자면 이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검찰 개혁의 어떠한 그 저항의 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잠시 하고 그다음에 그 박 교수께서 제시한 쟁점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걸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촛불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촛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아마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논점을 미리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 중에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문인가요, 의견인가요? 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대를 다니는 장현준입니다. 예. 저는 검찰의 어떤 선별적인 수사, 선별적인 기소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 네, 예. 물론 토론 초반에 그 주호영 의원께서는 뭐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게 검찰의 본령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본령이 선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하는 거랑 전혀 반대로 대했던 사건이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의 차관 때는 아예 차관 얼굴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경찰도 저거 차관 맞으시다고 이렇게 확정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정작 검찰은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예. 근데 반면에 지금 조국 장관의 사건을 보면 한 달 동안 50곳을 넘게 압수수색하면서 급기야 증거라고 도저히 보기도 어려운 뭐 그런 딸의 뭐 과거 일기장 뭐 이런 인권 침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두 사건에서 보여지는 불균형이 저는 검찰권 남용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검찰 불균형에 대한 그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난 주말에 또 수십만 명의 시민들도 모였었는데 이런 검찰 수사의 불균형에 대해서 혹시 주호영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옳은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검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뭐 수사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들 식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 김학의 대표적이었고 나머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덮었다가 몇 번 지나서 증거가 훼손된 상태에서 다시 수사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해요. 저는 야당들이 검찰이 수사를 강하게 한다고 항의하는 경우는 여러 번 봤어도 모든 권력이 나서서 수사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는 처음 봐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데요. 항상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딴 이유를 댑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냐, 아까 임명 과정에 뭐가 아니냐 이러면서 눌러왔어요. 이 두 개를 고치는 것이 이제 사법 검찰 개혁의 저는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해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고 그다음에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과격하게 하고 이거 고쳐야 되는 거 맞고요. 예. 잣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쪽은 저는 오히려 제가 대정부 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압수수색을 한 달 두고 하는 데가 없어요. 하면 일반인 국민들은 바로 압수수색해요. 증거를 없애기 전에. 그리고 변호사 와야 됩니다 한데 기다려주고 하질 안 해요. 그다음에 이것은 압수수색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하니까 또 시비가 있을까 봐 영장을 새로 받아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의 경우는 휴대폰도 아직 압수수색 안 됐다 그러니까 봐주고 있는 수사인데 왜 이렇게 과잉 수사라고 난리치느냐.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지키려는 세력이 많고 저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문제 지적은 옳고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쪽에 저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노도일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단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일 상징적인 인물에게, 현 정권에게 가장 상징적인 인물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냉혹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을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전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오히려 사건만 집중하고 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헌법적인 질서를 초월한 행위인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위헌적인 그런 쿠데타 행위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인 거 알아요.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검사라면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이제 우리가 늘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의심이 가면 수사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초에 내가 내사 자료에서 얻었던 최초의 확신 또는 예단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죠.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검사답게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키로는 정경심 교수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엮어넣을 증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이. 뿐만 아니라 지금 사문서 위조로 이미 기소를 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에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동양대학교 총장님이 구두로 승낙을 해서 그 날인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소장 내용은 성명불상자와 이제 임의로 권한 없는 자가 날인했다고 돼 있는데 그 공소장을 낼 시기에 이미 그 며칠 전에 PC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직인 파일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미 변호인들도 받고 검사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증거들을 쥔 상태에서 공소장은 급하게 그렇게 내고 이제 이런 행위들로 미루어 볼 때 굳이 그날 기소 안 해도 위조 사문서 행사로 처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한 걸로 봐서 윤석열 총장이 진짜 본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명확한 것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판단.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밀고 온 것이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고 과연 이것이 기소할 만한 것인지 구속영장을 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권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입한 거 이것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검찰총장이 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이런 분 같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건 높이 사고요. 높이 사는데 검사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는 상당히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니요. 질문만 하나만 하면 질문을 누구한테?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 수사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눈치 보고 다 자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수사를 자제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닌데 자꾸 과잉 수사하고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하니 예. 그건 뭐 조호영 수사를 안 하는 게 뭔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추정에 의한 토론이 계속 좀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 압수수색을 한 달이나 늦추고 휴대폰 아직 압수수색 안 한 거 이런 것들로 보면 예. 다 곳곳에서 수사가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검찰이 다 밖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JTBC 보도에도 나왔지만 예. 지금 뭐 이 공개 소환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뭐 저희 문제도- 보도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방해받고 아파서 공개 소환을 못 한다면 그 경우가 맞지가 않죠. 태광그룹 그 어머니도 아팠는데 다 공개 소환했고 80대 노 휠체어 예. 타고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거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권 전체가 그냥 압박을 하고 거기다가 그 군중 집회를 통해서 또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검찰이 사실 이걸 수사에 있어서 예. 수사방해라고 안 느끼겠느냐. 근데 군중 집회 압박은 뭐 여권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어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 시민들의 이거 항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정상적인 어떤 뭐 절차다 뭐 이런 걸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시민들의 항의를 군중 집회를 통한 압박 이렇게 약간 폄훼하는 건 저는 예.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전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절박한 얘기를 하면 일단 나랑 생각이 틀려도 한번 들어줘야 됩니다. 아, 물론이죠. 저희에 이게 뭐가 있나? 왜 저렇게 진짜 울분을 가지고 있을까? 예. 저는 그 점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5만 명이냐 200만 명이냐 이 싸움이 저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뭐 자연스럽게 제가 제시했던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논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5만이냐 200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그 서초대로에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찰이 과연 거기에 그러면 뭐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국면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또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니까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집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그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국민 저항권 차원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는 거하고 지금 이것은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권이 전부 일제히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이 모여있는 시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지금 뭐 이 집회가 됐든 10월 3일에 집회가 됐든 다 정당들이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서 그쪽의 어떤 이 모임들을 후원을 하든 동원을 하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집회를 보면서 이게 검찰 개혁하고 조국 수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결합을 시켜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거고 그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자 이 얘기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사실 같은 이 국가 권력 내의 특정 이 공권력 기관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당은 완전히 자유로운가?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막판에 토론이 뜨거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박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고요. 그 촛불 들고 다니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딱 2번 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 시위요. 그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2번째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민중이 자발적으로 여하튼 결속해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서 제도 밖에서 크게 보면 헌법제도 안에 있지만 정치제도 밖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홍콩 사태나 우리 6월 민주항쟁처럼 집권 세력의 무능이나 횡포 독재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수단이거든요. 근데 묘한 거는 그 2004년 이제 탄핵 규탄 촛불 집회는 야당에 대한 거였어요. 야당을 규탄하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였고 이번도 검찰과 야당을 규탄하고 그 조국 장관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였어요.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사람을 많이 모아 보려고 10월 3일 날 많이 모아 보려고 지금 열심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왜 사람들이 당적과 무관하게 저렇게 대규모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못 모이지? 왜 뭐 인증샷 찍으라고 이렇게 오다까지 내리면서 동원을 해야지만 사람이 모이지? 이걸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우선 예. 10월 3일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총이 주최하는 것이고요. 한기총이 주최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희 당은
아마 마이크도 안 잡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유한국당이 관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근데 안 되고. 지구당에 그 공문 내린 거 보니까 아니 참석할 사람은 우리 당의 집회에 별도로 참석하라는 거예요. 광화문 다른 집회는 집회예요? 광화문 집회는 한기총이 주도하는 겁니다. 여러 집회가 다 나와서 하는 겁니다. 아, 연합 집회시구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나왔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 대결이 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데 조국 장관이 나가면 대통령이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 정권에 타격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이 정권을 지지해 주자. 그런 생각으로 나왔을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간혹 어떤 사건에는 국민의 박수를 받는 수사를 하지만은 우리 전체 국민의 눈에 비친 검찰은 정말 개혁의 대상이고 검찰 간부들 온갖 사고 다 쳤지요. 그다음에 뭐 수사 받아본 사람 다 알잖아요. 이러니까 검찰은 약간 악의 집단처럼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지요. 검찰 이거 손 좀 대보자. 근데 이게 묘하게 순전히 검찰에 관해서만 개혁하자고 들고 나오면 괜찮은데 조국 사건을 좀 누르고 덮으려는 의도가 보여서 이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검찰은 적폐 수사할 때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수사 못지않게 엄청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창훈 검사라고 오죽하면 검사가 뛰어내렸겠어요. 새벽 7시에 어린 자녀가 있는 방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일반인도 잘 하지 않는데 수갑 채워서 법원 이동하고 이때는 아무 말씀도 안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 거기 촛불 들고 나왔던 분들 비롯해서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의 의지도 들어있지만은 이것이 진영적인 성격, 편드는 성격 이것도 같이 섞여 있는 집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일이 될 때는 주호영 의원님이 싸우셔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하고 공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먼저 싸우시고요. 아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거예요. 싸우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건데 다. 근데 검찰이 잘못한 이 건데. 사건을 소위 촛불 집회를 조국 수사를 하지 마라. 잘못됐다. 이런 걸로 바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경강부회라고 제가 보는 거죠. 좀 이 집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집회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게 된 거는 첫 번째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제가 이제 그 뭐 인터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글도 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저도 그랬으니까요. 혼자서 기사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저거 사실인가 하고 조국이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건 또 아니고 이렇게 쌓이는데 나만 혼자 그런 건가?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되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 한 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만 이런 건지 나만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다. 저희 당원이 시골에 저희가 논산이니까 좀 시골입니다. 60대 아줌마 당원이에요. 200만 명이냐 5만 명이냐고 어떤 기사 밑에다가 댓글 하나 달아놨어요. 카톡에다가. 이게 200만 5만이 뭐가 중요하냐. 200만에 이 피눈물이 모여 있는 거다.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나는 너무 억울했다. 근데 이게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아주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냥 정책에 반대하고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또는 뭐 우리 정권 또는 당을 뭐 옹호하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생업 때려치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전국에서.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탄핵 때 그다음에 뭐 광우병 집회라든가 이번에 국정농단 집회 자발적으로 정당의 조직적 동원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이게 된 데는 다 본질적으로 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왜 내 권리 침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탄핵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인 주권적 이 침해를 했던 거예요. 국정농단도 아니 대통령한테 당신이 공개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라고 그랬더니 왜 최순실하고 나눠 가죠? 이 문제가 근본적인 걸 자극한 거거든요. 이번에도요. 이렇게 인식 차이가 크고 아니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토론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또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우선 말을 가장 끝내게 기본적 예, 말 끝내게 해드리죠. 말을 끝내게 해주세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예. 차이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른지를 한번 들어주시고 또 그걸 즐겨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야 생각이 비슷해져요 나중에. 좀 짧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주권 행위에 대한 침해 요소,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정치 행위에 의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떤 검찰의 수사 행위로서 이게 중단되거나 뒤틀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해 충격을 받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예. 한번 그게 100% 동의는 안 하시더라도 그런 정도를 한번 예. 감안하시고 좀 토론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 주권이라는 말씀 잘 하셨는데 대통령이한테 국민이 권력을 위임할 때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인사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국회에 인사청문회제도도 두고 또 여론도 듣게 돼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야 이렇게 기본적인 양심과 염치가 없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억지로 앉히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지금 사안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검찰이 나서면 안 되죠. 자, 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는 그거는 국민이 나서야 고발이 된다 됐으니까 그러면. 그러죠. 그러니까 자, 예. 국민 주권이라는 거를 광장에 나온 자기 지지층의 시민들만 주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다수도 있고요. 여론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민심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라는 게 국민 주권의 개념이지 어떻게 광장에 나온 사람들만 주권을 상징을 하겠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민심의 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 나온 것도 이 1년의 사태를 둘러싸요. 그 밑으로 나온 것만 그 보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당 집회에 우리 당원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는 사람들 전화가 하도 많아서 우리 예. 사무실에서 버스 3대를 버스비를 받고 예약을 해줬습니다. 우리 당원 요번에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런 정도니까 또 다른 민심은 조국을 임명하고 강행하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분노가 10월 3일 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촛불 민심하고 어떤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 예. 아까 이제 진영 논리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 순수한 주권자의 행위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가 지금 문명화해서 승자가 패자를 죽이지를 않고 그냥 권력만 잃는 이런 문명화된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간에 대립하는 거는 민주주의 하나는 불가피한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제일 개탄스러웠던 게 언론인들이 펼치는 진영 논리 비판론이에요. 진영 논리요. 처음에는 진영이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9월 한 초까지는요. 야당, 근데 거의 모든 언론사 그리고 검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조건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 유지가 되고 조국 지명 찬성이 40%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지? 이렇게 한 달 동안 8월 내내 어마어마한 보도량을 쏟아내면서 99%의 보도가 다 조국 일가를 비난하는 거였는데 뭐지 이게? 이 정도면 80대 20, 90대 10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그거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영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방적으로 모든 입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조국을 욕하기만 했어요. 진영이 형성된 것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그때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 하셨는데 저는 조국 장관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잘 알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떨어지는 거예요. 뭐 돈을 뭐 10억이 왔다 갔다 그러고 뭐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러고 컴퓨터에서 파일이 나왔다 그러고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내가 조국을 잘못 봤나? 이게 모두 진실일까?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저 나름으로 동양대 총장님한테 전화했다고 혼났는데요. 저 무슨 시나리오 제시한 적도 없고 압력 넣은 적도 없어요. 그냥 잘 알던 분하고 걱정하면서 통화했어요. 그냥 그런 건데 그렇게 막 취재를 하고 언론 보도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다 사실은 아니구나. 일부 사실도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9월 초순 들어서 진영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진영이 막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내내 조국 진영은 없었다. 9월 초순 들어서 비로소 조국의 진영이 생겨났다. 그리고 최초의 반조국 진영과 지금의 조국 진영 사이에 장외 대결, 국회에서의 싸움, 언론 보도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왜 나빠요? 아니 그거는 언론에서 아니, 칼럼 쓰는 분들이나 지키시라고요. 아니, 저는- 주권자들 보고 시민들 보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이것만큼 멍청한 말이 없다고 봐요. 아니 저는 예.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진영 논리는 선과 악, 정과 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더러운 것은 그러다 그래야 되는데 진영이 형성되면 소속된 진영의 주장은 잘못돼도 옳다고 하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첫째 배격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의 본질이 싸움이고 가치 배분을 둘러싼 정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은 또 국민 통합이고 합쳐야 하는데 예. 이것을 진영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진영 대결이 괜찮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상 정신적인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진영 논리 뭐 정치는 어차피 진영이 불가피해요. 진영이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진영 그 논리의 하나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소위 우물에 독을 치는 그 오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너 이 의견에 찬성하지 찬성하면은 찬성하지 해놓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라는 두 가지 논리가 결합되는 하나의 지점인데 그 서초동 집회 제가 그 쭉 장면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거예요. 검찰, 언론, 야당이 합작을 해서 지금 이 조국을 죄도 없고 문제도 없는 조국을 폄하해서 낙마를 시키려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타격을 주려고 한다. 이 정치 논리로 지금 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정치 논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이죠, 사실. 그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라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취지는 조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아니고 하나 제가 더 하나만 더. 토를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만 더 토를 제가 낮춰요. 맞아. 예. 우리 두 분은 또 진영에 속해 계시고요. 우리도 진영에 속해 있어요. 우리들 각자는 어떤 진영을 선택해서 거기서 해도 돼요. 손석희 앵커만 진영 논리를 안 따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언론 자체가 이미 진영에 다 속해 있어요. 대부분의 언론이요. 그러니까 그게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영 논리는 나쁩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진영 논리예요. 지금. 진영 논리 안 그래요? 솔직히. 아니 진영 논리가 필요한데 그 진영 논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이나 언론을 탓하기 전에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다 통합을 하고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듣고 다 좋은 거룩한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대통령이 진영의 대표로서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예, 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네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달 가까이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대체 그러면 출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검찰이 뭐 어떻게든 결론은 낼 테고 그 결론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지어져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짤막하게라도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선은 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금 37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짤막하게 좀 말씀하시면 출구는 예. 헌법과 법 체계 안에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수사를 빨리 결론을 내고 예. 법원 판단을 받아가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조국 장관의 신상은 입건되었다든지 혹은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든지 기소하게 된다든지 어느 단계에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기소가 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직위 해제를 다 합니다. 마지노선은 기소이고 그 이전에 검찰 출두라든지
입건 정도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든지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나머지 지금 이 과정에 제기된 사법개혁 논란 이것은 이것과 섞지 말고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가장 아쉬운 것이 검찰에게 일단 힘을 주고 나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예. 적폐청산할 때 검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쾌재를 불러놓고 이제 사냥이 끝나니까 너희들 권력 내놔라. 이것이 역대 정권이 늘 정권 초기에 상대방 진영 적폐 수사할 때 검찰 쓰고 비대해진 검찰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개혁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 점에서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께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말씀에 이제 일부 공감하는데요. 진짜로 전부 2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잘못했어요, 사실은. 그 말씀 맞습니다. 적폐 수사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명령, 뭐 이것 때문 이게 이제 이유가 됐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의제가 약간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면 우리 주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 개혁 못 합니다,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칼 써놓고 이제 이 칼 버린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조국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동력으로 검찰 개혁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수사 문제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 그 청문회 할 때 제가 윤석열 총장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었어요. 그 질문지도 많이 준비해서 서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야당의 의혹 때문에 사실 다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끝나고 났는데 윤 총장께서 이제 아마 법사위원들한테 쭉 전화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못 드렸다. 그 야당 의혹 방어하느라고. 근데 이 말 꼭 좀 한번 새겨주시라고 드린 말씀이 검찰이 정의를 세운다. 이 욕심 버리셔야 된다. 이 한마디 꼭 드리고 싶다. 제가 이거 청문회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조직에 충성하면 안 된다. 헌법에 충성해야 된다. 총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자기가 윤 총장이 총장이 되면 그 검찰이 성과주의가 있습니다. 통계를 냅니다. 몇 건을 했고 몇 건이 무죄고 유죄고 이 통계를 내는데 사실 이 통계를 없어야 검찰이 그 힘을 뺄 수 있다. 또는 과잉 수사를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다양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알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이번 사건에서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하실 때 진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셔라. 하지만 이 수사 결과 그렇게 해서 생기는 정의 이거를 검찰이 책임질 생각하지 예. 마시고 알겠습니다. 수사를 사실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가시고 예. 정의 세우는 거는 이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맡기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맡겨두면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거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자, 드릴 텐데요. 잠깐 좀 중간 정리를 위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조국 장관이나 그 부인에 대해서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릅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입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른바 출구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박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이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과거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보면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 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말 굉장히 낮춰놨어요. 앞으로 아마 그 인사청문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편하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 장관 임명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는 분리된 과제입니다. 지금 국정이 한 그 2달 조금 이제 더 버티면은 한 3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표류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영론이라 그랬지만은 팽팽하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버티고 갈 수 있느냐? 검찰에 만약에 기소가 일어나면 기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저는 지금 오늘 뭐 그 국회에서 재판까지 가서 재판까지 무죄 그걸 받겠다는 사법적 취지로 판단.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국정은 표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는 좋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조국 장관의 이 장관직 유지 여부는 그런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이미 상당 수준의 그 공감대가 있습니다. 오늘 뭐 검찰청에서도 내놨습니다. 검찰 내부에 예. 여러 가지 안을 내놨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들 아니에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국회에서 이미 사법개혁특위에서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하라고 하는 지금 여당의 요구는 사실 이 수사 빨리 그 멈추거나 하여튼 그 정리를 하라는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검찰개혁 관련 사법개혁 넓게는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관련해서는 이제 입법 조처가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막아가지고 국회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솔직히 공수처 설치법이니 뭐니 안 돼서 결국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갔고 뭐 그 바람에 뭐 국회법 위반하면서 저지하다가 지금 검찰에 소환장 받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까지 안 됐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입법이 필요 없이 자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직제 변경이라든가 뭐 수사관행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혀 노력을 안 했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몇 가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진행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제 배우자가 이미 기소됐어요. 예. 사문서 위조 혐의로. 그거 뭐 공소유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문서 위조로 기소를 했고 최근에 검찰이 이제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참고인들이 많은데요. 뭐 인턴 증명서에 기재된 뭐 기간에 규정에 맞는 횟수만큼 인턴을 했냐 그거 알아보려고 그 같이 했던 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왔던 횟수보다 더 많이 온 걸로 출석부에 동그라미 돼 있는데 이건 누가 한 거냐 해서 조교 조사하고 있고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들이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처음부터 조국 장관은 혐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혐의가. 그래서 배우자를 묶어 넣어서 주저앉히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족 인질극이라 그랬다가 되게 욕먹었는데요. 가족 인질극 맞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검찰이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게 몇 건의 혐의 시인을 계속 요구하는 사인을 그 아들과 딸을 기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졸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해온 것을 종합해서 예. 입증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기소하고요. 예. 영장 칠 거 있으면 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미 한 달 반 끌어온 이 수사를 앞으로 또 한 달, 두 달 끌고 간다는 거는 다 죽자는 얘기예요. 검찰도.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한 분씩만 예. 듣기로 예. 하고 안 듣기로 했기 때문에. 예. 수사 기밀이 유족에게 아, 다 넘어가는 그러면 거예요. 다 조금씩 수사 드리겠습니다. 기밀이 아니에요. 아니, 언론 제가 조사받고 온 사람들을 취재한 거예요. 제가 취재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깥에서 그런 요구를 왜 하느냐고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인턴 증명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예. 가짜인지 아닌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성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론을 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네. 검찰이 언제 그것까지 근데 아, 검찰은 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자, 검사들이 예, 도덕 알았습니다. 선생님을 하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해야죠. 예. 아, 그게 인정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둔 것은요.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족함이나 예.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대통령이 그 사람을 밀고 가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고 가라는 뜻으로 만든 제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저는 자,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가 나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됐습니다. 주 의원님. 맞추면서 서로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는데요. 뭐 늘 달라요. 그런 거죠, 사실. 뭐. 예. 같은 게 별로 달라지라고 없어요, 나오는 의견이. 거지 뭐 또. 자, 진영이 10초만 다른데 제게 무슨 의견이 말씀해 같아요. 10초만. 10초요? 예. 어, 검찰 개혁이 조국 장관 범법의 예.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 검찰 개혁이 정권 말기 권력자들의 비리나 퇴임 후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예. 만든 건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10초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공수처를 80%를 찬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력 말기에 권력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똑똑한 국민들이에요. 그렇게 예. 80% 찬성 안 합니다. 예. 저는 한국당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 생각 고치시고 알겠습니다. 국민들 공청 좀 해주세요. 검찰 수사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토론회가 예. 벌어지면 왜 여권이 공수처를 하려고 한 제가 의도를 또 예.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추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예. 정말 미안합니다. 예. 저 꽃파당을 해야 됩니다. 드라마. 마당. 예, 그건 뭐 제가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예. 자, 또 토론할 기회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뭐 언제든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해주셨는데 저도 많이 집중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 방청객들도 그렇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러셨으리라고 믿고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되면 또 모셔서 이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정리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분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뉴스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